2008년 마622 사건은 치료감호를 법원이 선고하려면 반드시 검사가 청구해야 하고 피고인 스스로는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29일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자신은 마약류 중독 상태에 있어 단순히 처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당시 법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자신도 법원에 치료감호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 제도가 자신의 재판 청구권, 평등권,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치료감호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인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셋째, 치료가 필요한 마약류 중독자에게 스스로 치료감호를 신청할 길을 막아둔 것이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넷째, 더 넓게 보면 치료감호제도를 형벌의 보완수단으로 볼 것인지 치료 중심의 보호제도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였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재판 청구권은 보통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법원의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치료감호는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 형사제재와 밀접하게 연결된 특별한 제도라는 것이다. 즉 치료감호는 치료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국가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격리하고 치료하는 보완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스스로 청구할 권리까지 헌법이 직접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또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고도 보지 않았다. 치료감호는 자유를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구인은 치료감호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므로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와 실형이 함께 선고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검사만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서 절차의 공정성이 깨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평등권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 지위에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피고인은 형사 절차의 당사자이므로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 치료감호 청구를 검사에게 맡기는 것은 개인적 감정이나 여론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재판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검사에게만 청구권을 주고 피고인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 외에 다른 치료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법상 치료보호제도와 관련 행정체계가 존재하고 정신보건 관련 법제에서도 자의입원 등 여러 치료 경로가 열려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청구권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권이나 보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의 요지는 결국 치료감호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검사와 피고인의 지위 차이를 고려할 때 평등권 침해도 아니며 다른 치료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보건에 관한 권리 침해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기본권 침해의 문제라기보다 입법정책의 문제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헌법적 비판이 가능하다. 가장 큰 비판은 재판 청구권을 지나치게 좁게 이해했다는 점이다. 치료감호는 단지 국가가 부과하는 불이익만이 아니라 중독자에게는 실질적인 치료 기회이자 사회복귀의 경로가 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단순 수용 생활보다 전문 치료와 재활이 재범 방지에 더 실효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당사자 스스로 법원의 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조차 없게 한 구조를 단순한 입법 정책이라고만 본 것은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다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 평등권 측면에서도 비판이 가능하다. 검사는 국가기관으로서 공익 대표자이지만 현실에서는 공소유지와 처벌 필요성에 무게를 두기 쉬우므로 치료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 치료 의사가 있고
의학적으로도 치료가 더 적절한 경우라면 최소한 의견 진술권이나 신청권 정도는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전면 부정한 것은 절차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형사법적으로 보면 이 결정은 치료감호를 여전히 강한 국가통제형 보안 처분으로 이해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감호는 형벌과는 다르지만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제재다. 그런데 치료감호의 목적은 응보가 아니라 치료와 재범 방지, 사회 복귀에 있다. 그렇다면 제도의 구조도 처벌 중심이 아니라 치료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권을 검사만 가지는 구조는 치료 감호를 사실상 공소권 행사와 비슷한 국가 독점 절차로 만들어버린다. 이는 치료 필요성이 높은 사람에게 적시에 치료를 제공하기보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치료를 허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과 절차 구조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 또 형사법적 비판으로는 치료 감호와 형벌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치료 감호는 형벌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 수용, 자유 제한, 장기간 격리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체감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특히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장애 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치료 감호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은 책임주의와 보안 처분의 경계에 대해 깊은 고민을 요구한다. 형사법 원칙상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치료감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장기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계속 문제된다. 치료감호 제도의 핵심적 쟁점은 바로 여기 있다. 치료감호는 치료를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사회방위를 위한 격리제도인가 하는 점이다. 명목상으로는 치료와 사회복귀를 말하지만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재범, 위험성에 더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누가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지, 그 판단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인지, 피감호자의 절차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는지, 치료 효과가 실제로 검증되는지, 수용이 과잉으로 이루어질 위험은 없는지 등이 계속 제기된다. 쉽게 말하면 치료감호는 치료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안에 처벌, 격리, 사회방위, 의료, 인권 문제가 모두 섞여 있는 제도다. 법의학적 쟁점도 매우 중요하다. 마약류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나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의 변화와 충동 조절 장애, 재발 가능성, 정신과적 공존질환이 결합된 의학적 상태로 이해된다. 따라서 중독자의 책임 능력,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은 순수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학적 평가가 필수적으로 개입되는 문제다. 이 점에서 치료감호는 형사법과 정신의학이 만나는 대표적 영역이다. 법의학적으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재범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이다. 치료감호는 단순히 과거 범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는 본질적으로 예측 판단이므로 오판 가능성이 있다. 실제보다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면 과잉 수용이 되고 낮게 평가하면 사회안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진단 기준, 면담 방식, 약물 중독의 중증도 평가, 금단 증상 여부, 공존 정신질환 유무, 사회적 지지체계, 치료 수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치료 감호의 정당성은 의학적 평가의 신뢰도에 크게 좌우된다. 과학수사 쟁점도 함께 생각할 수 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소변 검사, 모발 감정, 혈액 검사, 압수된 약물의 성분 분석, 투약 흔적 감정 등이 중독 여부와 사용 이력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단지 사용 사실을 보여줄 뿐이고 치료 감호에 필요한 재범 위험성이나 치료 필요성까지 자동으로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모발 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장기적 중독 상태와 높은 재범 위험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학수사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이며 정신의학적 진단과 사회환경평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과학수사 쟁점은 감정 결과의 한계다. 마약 성분 검출은 비교적 객관적이지만 사용 빈도, 의존 정도, 약물 사용 동기, 치료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은 단순 실험실 분석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치료감호 사건에서는 법과학 자료를 과신해서는 안 되고 정신감정과 임상평가가 보강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치료감호는 일반적인 유죄 인정, 사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다학문적 판단이 필요하다.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정리하면 이 사건은 마약 중독자가 스스로 법원에 나는 처벌보다 치료가 더 필요하니 치료 감호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지 묻는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그 권리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하지만 중독을 질병으로 이해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피고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절차는 더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결국 이 판결은 당시 제도를 합헌이라고 보았지만 치료감호제도 자체의 긴장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결정이기도 하다. 치료감호제도의 핵심은 처벌과 치료 사이의 균형, 국가의 사회방위와 개인의 자유권 사이의 균형, 그리고 법적 판단과 의학적 판단 사이의 균형이 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은 검사만의 청구권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 피고인에게 일정한 신청권이나 의견 제출권을 넓힐 것인지, 법원의 직권 개입을 확대할 것인지, 의학적 판단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08년 마 622는 치료감호를 검사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합헌이라고 본 결정이지만 동시에 치료감호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사회방위와 치료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볼 것인지 환자로도 볼 것인지라는 근본 질문을 남긴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